자,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댓글들, 질문거리들 좀 하나씩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얀센 백신 101만 회분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디 마포멋쟁이 님께서 어제 힘겹게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평소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맞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1번 얀센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뒤에 생산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다. 2번 변이에 대해 유일하게 예방 효과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백신이다. 3번 한 방에 끝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1번 얀센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뒤에 생산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백신이다. 뭡니까? X입니다. X인가요? 네네.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아니라 같은 플랫폼의 똑같은 백신입니다. 예,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은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발한 과학자들이 걱정을 했냐면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일수록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백신을 접종을 한 뒤에도 백신 접종에 관련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인간에게는 감염된 사례가 좀 적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전달체를 활용을 했고요. 이 얀센 백신은 그냥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활용한 것만 다를 뿐 똑같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차례 언급을 한 대로 희귀혈전 부작용 같은 그 부작용까지도 사실은 이제 똑같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된 백신이라고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이 얀센 백신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의 그 보호 효과율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약간 다릅니다. 이제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원래 얀센처럼 1회 접종으로 예정이 되어서 개발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으로 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얀센은 한 번만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을 맞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무래도 면역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얀센은 한 60에서 70% 정도 보호 효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90% 부근의 보호 효과, 이런 차이만 있지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을 직접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임자는 먼저 맞는 백신이 자기에게 맞는 임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 효과 이거 가지고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충분한 보호 효과, 안전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고 백신 접종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방에 끝난다라는 게 그 마포멋쟁이님이 올리신 것 중에 이제 얀센 백신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얀센의 이제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2방 접종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한 방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화이자나 모더나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굳이 2방 안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쟁자를 의식해서 원래 한 방이었는데 한 방 더 맞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고요. 얀센은 좀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다 2방씩 맞아? 그럼 우리는 한 방 맞는 것으로 우리의 특장점을 내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한방 전략을 고수를 한 거죠. 그게 좀 먹히는 것 같기도 그게 먹히는 해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하신 게 변이에 대해 유일하게 예방 효과에 관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X인가요, 그러면? X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얀센 백신은 개발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제로 임상이 약간 늦어지게 됩니다. 임상이 약간 늦어지니까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을 하면 창궐할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목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임상 시험 하는 중에 임상 참여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백신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이런 것들은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받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각 국가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해보고 또 다른 연령에 대해서도 해보고 이러면서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는 얀센보다는 다른 백신들이 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얀센만 데이터가 있다. 이것은 다소 X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량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량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리얼 월드 임상 데이터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들도 쌓일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슷하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플랫폼인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미리 접종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나이가 몇 살만 어려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 대상자였다 그러면 저도 한 방에 해결되는 얀센 백신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욕심이 참 많으시네요. 한번 맞아놓고 또 고를 수 있다면 또 얀센을 먹겠다고 하시고, 어차피 나이도 안 드시잖아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질문에는 없지만 하나 추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희귀혈전, 즉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포함하는 희귀혈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600만 명,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550만 명이었는데요. 550만 명 접종에 한 명이 관찰됐다는 거죠.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술이 거의 유사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550만 명 접종에 뭐 한 명 정도 수준이니까 화이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만 명 중에 한 명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얀센도 그러면 이거 혹시 혈전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입이 된 110만 명 접종했을 때 한 명이 아마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혈전 부작용은 모든 연령대에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 연령군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배나 10배 정도 적기 때문에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 이거 혹시 혈전 부작용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혈전 부작용 사례가 매우 조속, 빨리 발견이 되어서 거의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하신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혈전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은 사실 상당히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혈전 부작용 걱정하면서 기사 썼던 기자들, 제가 아는 기자만 해도 많은 기자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쓴 혈전 부작용 걱정해가지고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기자들한테 사실은 뒤통수 맞으신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지속되는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좀 짧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측이 일부 타당할 수는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아무도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에 뭐 지금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든 백신들이 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건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백신 접종을 먼저 한 국가들에서부터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도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입수가 가능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 중에 하나는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머리털 나게 하는 거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기대를 하셨거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뭐 재미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누군가가 촉발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좀 더 정폭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임상 시험 또는 현장에서 백신 접종되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은 얀센 백신 접종과 머리털 나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 이것은 그냥 재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더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연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ABC 3697번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세트아미노펜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계열 말고 이부프로펜 이 약을 복용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아세트아미노펜은 조금 꺼려지거든요. 라고 주셨습니다. 예, 이제 상표명인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고 하는 이제 해열 진통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부프로펜이라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안전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또 해열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둘 약은 상당히 두 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예컨대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인 경우에는 해열 진통이 있는데 소염, 즉 염증을 억제하는 소염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더하기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염, 즉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은 뭐에 관여하느냐 하면은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 몸이 백신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종의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이 면역을 획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염 작용이 있게 되면은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다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이 약을 복용해야 될 때는 소염 작용이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라고 네. 권고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나누어서 전문가들이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만은 미국의 의사분들, 뭐 제 동료나 제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뭐 집에 있으면은 뭐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되고 꼭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드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부프로펜을 드시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작동 원리가 다소 다르다는 점만 이해하시면 되고 두 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아마 ABC 3697님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잘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먹으면 안 되나라고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부프로펜 계열 약의 작동 원리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일부 연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의사들이나 약사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 아세트아미노펜 안 들으면 이부프로펜 그냥 먹을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그게 실제로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잘 안 듣는 분들인데 백신 접종 후에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좀 너무 부대끼다 그러면은 그냥 이부프로펜 계열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부프로펜이 브루펜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브루펜이라고 붙여져 있는 거 있죠. 상표. 아니, 어린이 브루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표. 그거는 다 이부프로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부프로펜은 역사도 오래되고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유아한테도 써도 될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에게 써도 안전할 정도로 좋은 약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레놀 계열이 몸에 잘 안 듣는 분, 작동을 잘 안 하는 분들은 이부프로펜을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설명을 감안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전문적이네요, 방송이. 자, 다음 질문. 아이디 행복한 유부남이라고 쓰라고 하네요, 님. 백신 접종하고 바로 음주 가능한가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백신 접종하고 음주를 하게 된다면 백신 접종 후 며칠 정도 지나야 가능한가요?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라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아마도 행복한 유부남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술 좋아하는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비서에서 첫 번째 안심 이상 반응 체크 문자가 딱 3일 후에 오거든요. 그거 받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음주는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주라는 행위 자체가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려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뭐 어쨌든 간에 몸의 컨디션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주 행위 자체가 몸에 들어간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가 오히려 더 큰 문제죠. 네네. 앞에서 이 ABC 3697 그 질문에서 이부프로펜이 혹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 때문에 이제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음주는 확실하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예.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뭐 문진이나 예진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 접종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금주를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늘 강조한 게 백신 접종한 이후에 어떤 특이한 행동도 하지 말아라. 평소에 하는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백신 접종 후에 막 운동하거나 이러면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같이 술을 먹는 게 나의 일상이고 나의 루틴이다. 그러면 나는 이 루틴을 깨지 않기 위해서 백신 맞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혹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예.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드렸던 겁니다. 백신의 효과 자체를 떨어뜨린다니까요. 설 교수님께서 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매일 술을 드시는 것이 일상일 거다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이것도 뭐 우스개 범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한 3일 정도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한 일주일 정도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어떤 직업의 특성상 꼭 금주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3일 정도는 금주를 하는 것이 몸에 충분한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몸이 다소 힘든 분이 있습니다.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몸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금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몸의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도 있고 그 이외에 뭐 척수성 그런 어떤 신경적인 그런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그런 면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자칫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음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안심비서가 얘기한 대로 3일 정도까지는 반드시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흡연은 어떻습니까? 흡연은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우리 방송에서 흡연을 한번 통째로 한번 다루었으면 싶을 정도로 이 흡연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흡연은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선은 흡연을 하시는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냐면은 기저질환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흡연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상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그 자체가 혈관을 상당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침입을 하게 되면 먼저 혈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는데도 흡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면역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흡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으시다 그러면은 니코틴의 농도를 며칠만이라도 좀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하기야 담배를 계속 피우신 분이 며칠만이라도 금연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나쁘고 백신을 접종해도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독한 마음을 드시고 이번 기회에 아예 담배를 한번 끊어보시면 어떨까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BCG 주사처럼 나중에 혹시 코로나 관련 접종을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이럴 때.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어린 학생들도 걱정이 된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 예방접종처럼 뭐랄까요? 이게 필수 접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건 이제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될지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중보건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나오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19를 겪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혹은 코로나19를 앓은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도 이렇게 전 지구적인 예.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혹은 지금 청소년이어서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앓지 않았고 백신도 안 맞은 친구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뭐 주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독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마치 한 40대 중반 정도에 예. 한 번 이렇게 샷을 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 같은 것들을 획득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좀 먼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뭐 언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인류와 공존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언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연령대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연령대에는 중증, 위중, 사망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투입 재정 대비 이 아이들의 보호 효과가 그렇게 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향후 5년, 10년 이내에 필수 접종처럼 마치 BCG처럼 접종한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이후에 다시 이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인류와 지금의 예. 코로나가 공존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다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필수 접종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